네, 어제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안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부실 대처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가 채무 대부분을 제모하고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발생한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40대 안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범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만 앞서 화면에서 보여준 대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예. 네, 사실 살인이라는 건 굉장히 극악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범죄가 왜 벌어졌는지 동기부터 파악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동기가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해서 이 사건을 일명 묻지마 살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이제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일종의 동기를 알 수가 없거나 동기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대상도 불특정 다수의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예.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여러 가지 분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피해 감정이든 어떤 분노든 그것을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 이런 무고한 이웃들한테 돌릴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범죄는 굉장히 끔찍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언제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찰은 일단은 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갑자기 가지고 있던 흉기라든지 일반적인 둔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예. 흉기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마련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불을 지르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방화를 하고 또 방화를 한 직후에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정신도 사실은 좀 멀쩡했었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살인의 계획을 다 갖춰놓고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방화 살인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아까 이낙연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전에 주변 이웃들한테 예를 들자면 이웃집 현관에 오물을 끼얹는다든가 자주 난동을 좀 부려서 7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됐었고 또 아파트 그 관리 사무실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때부터 묵살을 당했다고 하던데 결과적으로 경찰이 이때 좀 조처를 취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경찰이 해야 하는 역할, 치안이 해야 하는 역할이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후 처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더 중요한 역할은 사실 범죄를 막는 데 있는 것이죠. 예. 그러려면은 기존에 신고된 내용의 범죄들의 내용 자체는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되어 있고 비정형적이고 이상하고 특별하게 이제 큰 어떤 범행을 애고할 수 있는 사전의 애고편과 같은 그런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성을 보여주는 상황이 있고 특히 피해자들이 지금 이 아파트 거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를 가기 전에는요. 예. 이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조사를 해봤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과거에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까지도 조회를 해서 대비를 했다면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이웃 주민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먼저 신고자부터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피신고자, 그러니까 신고의 대상이 된 곳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제 입건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수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아파트 주민들과 이 범죄자 사이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동만 해서 일종의 훈방처럼, 훈계처럼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그친다고 보여주시고요. 근데 지금 이 피해를 당한 분들, 그리고 또 피해를 그동안에 작은 피해라도 큰 피해라도 계속 당했던 분들이 사실은 여성이나 노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보호를 요청을 하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처가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내보내고 있는 화면만 봐도 오물을 뿌린다든가 쫓아와서 네. 이렇게 누르는 행위만 봐도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좀 끔찍하고 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맞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이 또 뭐 주거 이동을 명령한다든가 네. 또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후에 또 후환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참 그렇죠. 주저스러울 것 같습니다. 주위 입장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해자분들은 주거지 아닙니까? 사실 집이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죠. 그렇죠. 누군가 계속 집으로 찾아와서 위협을 하고 예, 오물을 뿌리고 그리고 여기 또 10대 학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따라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경찰, 공권력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조금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행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범죄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애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형사 정책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위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위하라는 것이 겁을 주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공권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행법상에서 이런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네, 이제 뭐 보호 관찰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네네.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계속 보호 관찰소에 자기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일단 보호 관찰 중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조현병 병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는 그때도 흉기로 묻지마 예. 폭행을 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 정신 치료적인 면이라도 네. 혹은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공적인 개입이 있었으면 하는 있어야 했던 그런 사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경찰이 이게 지금 범죄의 심각성을 좀 고려해서 피의자 안 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실제로 뭐 신상 정보 공개 요건에는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네. 짚어주시죠. 예. 네,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신상 공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8조의 2.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되고 예. 마지막으로 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제 신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고 피해가 막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제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라는 점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큰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로서는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범인의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실무상 굉장히 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또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범죄자 본인의 피해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뭐 지금 일단 이번 일도 굉장히 좀 문제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여쭤봤습니다만 이게 잠재적으로 좀 위험한 인물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예방, 뭐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또 남용돼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범죄자 같은 경우는 조현병 치료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범죄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일부 환자의 경우겠죠. 네, 그리고 예. 치료 경력만으로 이제 그런 위험 인물로 분류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예.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은 조현병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범행을 저질러서 집행유예의 형을 받는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점이 있었고 그것만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위협을 주거지에 계속 가했고 그것이 경찰에 신고가 됐다면은 네네.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향후에 뭐 관련법 개정이라든가 새로운 법안을 좀 도입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좀 맞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경찰에 소환됐던 박유천 씨가 오늘도 이제 뭐 비공개리의 2차 소환을 위해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채모 대부분을 없앤 상태에서 출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물론 이제 닥치 측에서는 주기적으로 뭐 예전에 왕성 활동 때부터 뭐 콘서트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제모를 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자신의 결백을 뭐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의심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겠냐 경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네, 뭐 사실 좀 저희라고 할까요? 이제 예. 이게 언론에 이렇게 크게 보도될 저희요? 사안인지에 예. 대해서 조금 고민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약류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발 검사죠. 그렇죠. 모발이나 채모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예.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측정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제모를 해가지고 없애는 경우에도 이제 표본의 샘플을 예. 채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보도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수사 내용이 나왔다는 사실은 박유천 씨가 혐의 사실이 있는데 그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문장이죠. 이 예. 문장을 네. 얘기하고자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보고 따져봐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은 일부 샘플을 채취를 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제 거기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는 문제인가? 지금 뭐 소환 조사 당시에 어떤 제모 여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또 예. 그것이 어떤 혐의나 증거인멸을 단정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뭐 염색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채취해서 염색을 네. 했다면은 그걸 조사하는데 좀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다리털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에서 다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채모를 제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채취할 수 있는 채모가 있었다. 그래서 국가수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국가수의 결과를 기다려보면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연예인이고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 사안이고 또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단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경찰은 일단은 CCTV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유천 씨가 이제 마약을 이제 구매하는 그러니까 돈을 건네고 마약을 이 감춰진 현장에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또 투약을 하고 있는 또 장면은 아닌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CCTV로 확보된 내용 또 앞으로 검사 결과도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기서 음성이 나오게 된다면 투약 여부를 가리는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예. 사실 이렇게 마약을 구매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투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그 CCTV 영상의 내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나왔고 예. 네. 뭔가를 물건을 가져온 것도 나왔는데 예. 그 돈을 누구한테 입금했고 왜 입금했고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되면 됩니다. 뭐 사실은 앞에 두 가지만 확인을 해도 네. 내용은 밝혀지겠죠. 예. 그 두 가지 그 계좌의 실제 소유주를 밝혀봤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람이다. 예. 이렇다면은 이제 마약을 구매했다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약 판매사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라고 확인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투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바일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투약 시기가 만약에 과거라면은 지금 확인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의 진술, 지금 황하나 씨가 먼저 그런 진술을 했죠. 예, 그 진술이랑 이제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판단, 증거가 입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근에 구속된 황하나 씨 또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의 하일 씨 이 두 사람이 마약을 구매한 수법이라고 하던데 뭐 던지기 수법이라고 이거랑 네. 일치한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 거예요? 네,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이제 그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을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한다고 들었고요. 이제 그 금액을 보낸 다음에 물건이나 마약이나 이런 물건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제 어디에 두고 간다거나 특정 장소에다가. 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경찰의 수사력도 그리고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역량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예. 이런 방식의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예. 이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2차 조사에서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 그 경찰이 확보했다고 한 증거들을 관련돼서 네. 확인하는 작업이 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가장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이 계좌가 누구의 계좌였고 왜 누구의 가서 것이냐. 돈을 입금했는지.
박유천 씨가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ATM에 직접 가가지고 돈의 입금을 잘 안 하죠. 예. 보통은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이체할 수 그렇죠.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저희 마지막 이슈인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이 형 집행 정지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예, 형사소송법 471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 집행정지, 보석 이렇게 막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보석은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형자라는 것은 이미 형이 확정이 돼서 기결수가 된 사람이 이제 자신의 형을 잠시 정지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 확정이 된 사안이 있죠. 그래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이 되었는데 이제 기결수로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그동안 그 사이에 형을 계속 집행을 한다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경우 이런 네. 경우에 네. 이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위험을- 말기암 환자라든지 네, 이런 네, 분들이 보통 신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의 정도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가능성까지 좀 짚어볼까요? 네, 병의 정도를 보고요. 네. 실무적으로는 이제 어떤 범죄 행위인지까지 같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 범죄 형집행 행위도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형집행 정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신병을 확보해 놓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과거 사안에서도 형집행 정지가 남용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사실 담당하는 재판부로서도 단순하게 건강 문제만으로 볼 수가 있을지 혹은 건강 문제로만 판단을 하더라도 예.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석방이 됐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달에 석방이 됐고, 근데 두 사람이 조건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데 어떤 뭐 보석 요건이 어떤 차이가 좀 있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보석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적 보석이 있고요. 하나는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9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형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원칙적으로는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이 돼야지만 보석이 인정이 된다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방해를 예, 했죠. 예, 예. 업무 방해가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의 사유가 없더라 하더라도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석방 다른 보석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형의 차이라고 제가 좀 보면 되겠군요. 네, 아주 간단하게 봐서 1심 판결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공소사실 중에서 7가지가 인정이 되었고 예. 그리고 처단형이 징역 15년형으로 정해졌죠. 높았죠. 예,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형이 굉장히 강한 형이었고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죄랑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훨씬 경미했기 때문에. 경미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